우리는 실패했습니다. 2022년 스웨덴 총리가 전 세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지 천국, 인권 선진국 그 스웨덴이요. 그 전에 이미 프랑스에서는 교사가 수업 내용 때문에 길거리에서 참수당했고, 벨기에 브뤼셀의 몰렌베이크라는 동네에서는 유럽을 피로 물들인 테러범들이 줄줄이 배출됐습니다. 경찰도 못 들어가는 노고존, 자기들만의 법으로 돌아가는 평행사회, 수십 년간 관용과 다양성을 외치던 유럽이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단 한 나라가 칼을 뽑아들었어요.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오늘 유럽이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웨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케아, 볼보,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시스템. 맞습니다. 스웨덴은 수십 년간 관용과 포용의 상징이었어요. 1970년대부터 스웨덴은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문화는 평등하다, 다양성은 힘이다 라는 철학 아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현재 스웨덴의 상황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스웨덴 경찰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스웨덴에는 65개의 취약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 중 19개는 특별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쉽게 말하면 경찰조차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이걸 언론에서는 노고존이라고 부릅니다. 노고존이 뭐냐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 앞에 작은 공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동네 주민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공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특정 집단이 그 공원을 점령합니다.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외부인이 들어오면 위협하고, 심지어 경찰이 와도 무시해버려요. 이게 국가 단위로 벌어지면 그게 바로 노고존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스웨덴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자는 44명, 폭발물 사건은 317건에 달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요. 유럽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총기 폭력 수준입니다. 이제 프랑스로 가볼까요? 2020년 10월 16일 프랑스 파리 근교의 한 중학교 앞 역사교사 사미엘 파티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참수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파티 선생님은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는 수업에서 샤를리 에브도 만평을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내용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18살 체첸 출신 난민 청년이 선생님을 살해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어요. 범인은 체첸 출신으로 불과 몇 달 전에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보호해준 사람이 프랑스의 교사를 프랑스의 거리에서 죽인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프랑스의 법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우선했던 거죠. 이게 단순한 개인의 일탈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실패일까요? 프랑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약 2,600개의 모스크가 있고, 이 중 상당수가 외국 자본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내무부는 이 중 99개 시설이 분리주의적 이념을 퍼뜨리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고, 실제로 24곳을 폐쇄 조치했어요.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이 참수당하는 나라. 이게 과연 우리가 알던 그 프랑스 맞나요? 여러분, 2015년 파리 테러 기억나시죠? 130명이 사망한 그 끔찍한 사건. 그리고 2016년 브뤼셀 공항 폭탄 테러 32명 사망. 이 두 테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핵심 실행범들 상당수가 같은 동네 출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벨기에 브뤼셀의 몰렌베크라는 지역이에요. 몰렌베크는 면적이 약 6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이 약 2.9제곱킬로미터니까 여의도 2개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 작은 동네에서 유럽을 뒤흔든 테러범들이 연쇄적으로 배출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 설명드릴게요. 바로 평행사회입니다. 평행선이 뭐죠? 절대 만나지 않는 두 개의 선이잖아요. 평행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사회가 공존하지만 서로 절대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A 사회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언어를 쓰고 그 나라의 문화를 공유합니다. B 사회는 같은 영토 안에 살지만 자기들만의 법, 자기들만의 언어,
자기들만의 규칙으로 돌아갑니다. 몰렌베크가 정확히 이런 경우였어요. 이 동네의 주민 약 69%가 비유럽권 출신이고 청년 실업률은 40%에 육박합니다. 상점가에는 아랍어 간판이 질비하고 히잡을 쓴 여성들이 거리를 채웁니다. 벨기에 경찰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일제히 비협조적으로 나왔죠. 심지어 파리 테러 핵심 용의자 살라 압데슬람은 테러 직후 브뤼셀로 도주해서 4개월간 숨어 지냈습니다. 유럽 전역이 그를 찾았는데도요. 결국 체포된 곳은 몰렌베이크에 있는 친척 집이었어요. 자기가 나고 자란 바로 그 동네. 이게 가능했던 이유요. 친구, 친척, 이웃으로 이어진 네트워크가 하나의 보호막처럼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벨기에 정부는 뭘 했을까요? 프랑스는요? 스웨덴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있었거든요. 정치적 올바름, 줄여서 PC라고 하는데요. 원래 취지는 좋습니다.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고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하게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이나 혐오로 낙인 찍힙니다. 이민자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면 넌 인종차별주의자야. 특정 지역에서 극단주의가 퍼지고 있다고 말하면 넌 이슬라모포비아야.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로더햄이라는 도시에서 1,4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어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6년간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집단의 민족적 특성 때문에 경찰과 지방정부가 눈을 감았습니다. 2014년 공식 조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요.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릴까 봐서 이게 바로 PC의 함정입니다. 범죄를 범죄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회,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 사이에 평행사회는 점점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볼게요. 유럽 전체가 PC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 나라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2022년 10월 이탈리아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조르자 멜로니가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한 거예요. 멜로니는 이탈리아 형제들이라는 우파 정당의 대표입니다. 그녀의 슬로건은 명확했어요. 신, 조국, 가족. 멜로니의 메시지는 일관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오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살려면 이탈리아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멜로니의 여당은 공공장소 안면 가림 금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래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면 300유로에서 3,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3,000유로면 하나로 약 430만 원 정도 됩니다. 에이, 다른 나라도 비슷한 법 있지 않아요? 맞아요. 프랑스도 2011년부터 부르카 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대 150유로예요. 한화로 약 22만 원. 이탈리아는 최대 벌금 기준으로 프랑스의 20배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법의 실효성 때문이에요. 벌금이 22만 원이면 그냥 내고 말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430만 원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 번 걸리면 두 번 다시 안 걸리려고 하겠죠. 냉정하지만 확실히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앞에서 평행사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안 드세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건물 임대료 내야 하고, 전기세 내야 하고, 종교 시설도 유지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 대부분은 실업 상태거나 저소득층입니다. 그럼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정답은 해외 자금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그리고 티르키예 같은 나라들이요. 이 나라들이 왜 유럽에 돈을 뿌릴까요? 자선 사업 때문에? 아니죠. 이건 종교 수출이라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우디는 와하비즘이라는 매우 보수적인 이슬람 해석을 국교처럼 따르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와하비즘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걸 일종의 국가 프로젝트로 삼아왔습니다. 어떻게요? 간단합니다. 유럽 각지에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지어줍니다. 건축비, 전액 지원. 그 모스크에 이맘, 종교 지도자를 파견합니다. 월급도 사우디에서 줍니다. 그 이맘이 사우디식 교리를 설교합니다. 이게 수십 년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안에 사우디 분점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1964년부터 2004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이슬람 국가에만 1359개 모스크, 210개 이슬람 센터, 2000개 학교를 건설했습니다. 1982년부터 2005년까지 이 선교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750억 달러, 약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013년 유럽의회는 와하비즘을 글로벌 테러리즘의 주요 원천으로 지목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 중 상당 부분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돈이 극단주의 온상을 만드는 데 쓰인 겁니다. 멜로니 정부는 이 구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문화 충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본의 흐름이 문제라는 인식이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뭘 하고 있냐면요. 2025년 10월 멜로니의 여당은 부르카 금지와 함께 종교시설 외국 자금 투명화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래요. 이탈리아와 정식 협약이 없는 종교단체는 모든 자금 출처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단체로부터의 자금 수령은 제한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집에 물이 새면 어떻게 하죠? 바닥물을 닦는 게 급선무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관을 고쳐야 하잖아요. 이탈리아는 바닥 닦기, 표면적 규제만 하지 않고 수도관 자체, 자금 흐름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현재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여당 연립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유럽에서 18세 무슬림 여성이 강제 결혼을 피해 도주, 독일에서 명예살인 사건 발생, 아버지가 딸을 살해. 이런 사건들이 유럽에서 매년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가해자들이 이건 우리 문화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강제 결혼? 우리 전통이다. 처녀성 검사?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다. 명예살인? 가족의 수치를 씻어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화라고 해서 다 용인해야 할까요? 멜로니 정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니요. 앞서 말한 2025년 10월 법안에는 부르카 금지, 종교시설 자금 투명화뿐 아니라 강제 결혼과 명예 범죄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래요. 첫째, 강제 결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강제 결혼은 이미 불법이지만 이 법안은 종교적 강압을 통한 결혼 강제를 별도의 기소 사유로 명시하고 형량을 높입니다. 둘째, 처녀성 검사를 강요하거나 실시한 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순결 증명서 발급도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탈리아 정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무슨 기도를 하든 무슨 음식을 먹든 무슨 옷을 입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공공 영역에서는 그리고 타인의 인권이 걸린 문제에서는 이탈리아 법이 우선입니다. 이게 바로 세속 국가의 원칙이에요.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그 종교가 국가의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야 합니다. 이슬람. 종교와 이슬람주의, 정치 이념은 다릅니다. 이슬람은 전 세계 약 19억 명이 믿는 종교예요. 대부분의 무슬림은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신앙의 자유죠. 그런데 이슬람주의 또는 정치적 이슬람은 다릅니다. 이건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국가 법체계로 삼아야 한다는 정치적 이념이에요. 민주주의, 세속주의를 부정하고 종교법에 기반한 신정국가를 추구하는 거죠. 비유하자면요. 기독교를 믿는 것과 기독교를 바탕으로 중세 신정국가를 세우자고 주장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신앙으로서의 이슬람과 국가 체제를 바꾸려는 정치 운동으로서의 이슬람주의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멜로니 정부의 법안은 바로 이 구분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슬람 분리주의를 타겟으로 명시하면서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아닌 체제 전복적 이념과 문화적 범죄를 겨냥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대테러 역량은 원래부터 유럽에서 상당한 수준입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적색여단 등 극좌, 극우, 테러를 겪으면서 축적된 정보기관 협력 체계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AISI, 국내 정보보안청을 중심으로 경찰, 교도소, 정보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2015년 이후로만 수백 명의 극단주의 의심자를 추방해 왔습니다. 이탈리아가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과 달리 대규모 지하드 테러를 겪지 않은 것은 이런 사전 예방 체계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상대로 이탈리아의 이런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이탈리아 내 야당도 정부가 범죄의 형사적 측면만 다루고 경제적, 문화적 뿌리는 방치한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과거 프랑스 부르카 금지법에 대해 종교 자유 침해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탈리아 법안이 통과되면 비슷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멜로니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이탈리아를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가 먼저였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2020년 이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종교라고 선언하며 2021년 분리주의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외국자금 종교시설 규제, 홈스쿨링 제한, 해외 자금 수령 시 신고 의무화가 핵심이에요. 이탈리아의 2025년 법안이 프랑스 모델을 차용했다고 명시할 정도로 프랑스가 이 흐름의 선구자였죠. 덴마크는 더 과감했습니다. 2018년 개토 패키지로 비서구권 이민자 밀집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범죄 형량을 2배로 높였어요. 2021년에는 모든 주거 지역의 비서구권 이민자 비율을 10년 내 30% 이하로 제한하는 강화안까지 발표했습니다. EU 사법재판소에서 인종차별 여부 심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논란이 크지만 덴마크는 밀어붙이고 있어요. 스웨덴도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파 정부가 들어서며 이민 정책을 전환했고 2025년 11월에는 클란 기반 평행 사회를 조사하는 공식 위원회를 임명했어요. 법무장관이 그림자 사회가 스웨덴을 잠식하고 있다고 직접 말할 정도입니다. 독일도 2018년부터 모스크 외국 자금 투명화를 논의해왔고 2024년에는 터키 정부 파견 2만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탈리아 혼자 시작한 게 아닙니다. 유럽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명은 살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것이다. 로마 제국을 떠올려 보세요. 로마는 야만족 침략으로 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진짜 원인은 내부 붕괴였어요. 시민들이 정체성을 잃고 군대는 이민조 용병으로 채워지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서 결국 지킬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칼포퍼의 관용의 역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한한 관용은 관용의 소멸로 이어진다. 불관용적인 세력에게까지 관용을 베풀면 그 세력이 결국 관용 자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게요. 전학생이 와서 나는 반규칙 다 무시할 거야. 내 규칙 안 따르는 애들은 괴롭힐 거야. 라고 하면 다양성이니까 존중하자고 할 건가요? 그건 포용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유럽이 빠졌던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불관용을 관용하고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분열을 방치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복장, 자유, 문화적 관습, 존중. 단,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외국 세력의 이념 수출? 불어. 국가법 위에 종교법? 절대. 불어. 누군가는 우파적 강경책이라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건 주권국가의 생존 본능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정말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한민국도 이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65만 명, 전체 인구의 5%를 넘었어요. 우리 일상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의 상황은 유럽과 많이 다릅니다.
종교적 구성도, 이민 규모도, 역사적 맥락도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은 똑같습니다. 통합 없이 유입만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관용의 한계선은 어디인가? 우리 사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관용을 베풀어둬야 하는가? 이탈리아의 사례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비판받을 지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탈리아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불편한 질문을 외면하는 동안 평행 사회는 자라났고 테러는 반복됐고 결국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됐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한국은 유럽의 길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